말 못할 상처를 품고 사는 이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말을 걸고 싶었습니다. 작가의 말 중에서. 안녕하세요. 샬롯입니다. 오늘 준비한 책은 나는 경계성 성격장애입니다. 이해받지 못했던 경계성 성격장애 환자가 담담히 적어내리는 솔직한 경험담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5부로 나뉘어 있는데요. 저는 2부, 해서는 안 될 말, 처음 미니스커트를 입은 날, 연희, 폐쇄병동 등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서는 안 될 말. 아는 언니의 소개로 병원을 찾게 된 이유는 무엇보다 대인 기피증이 심해져서였다. 그전까지 나는 대인 기피증의 증상을 몰랐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슈퍼에서 계산할 때 사람들, 특히 남자들 또는 손윗사람과 대화할 때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이 점점 더 심해져서 심지어는 아주 어릴 때부터 친했던 친구와 일반적인 대화를 나눌 때조차 얼굴이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나는 점점 사람들을 기피했다. 친구들을 만날 때도, 학교 사람들과 어울려 놀 때도, 무엇인가를 구입할 때조차도 얼굴이 빨개질 것을 두려워하여 마음을 졸일 수밖에 없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내 증상은 대인 기피 증상과 너무 똑같았다. 언니의 소개로 찾아간 병원의 의사 선생님은 키가 아주 크고 서양인처럼 큼직큼직한 이목구비에 멋진 은빛 머리카락을 가진 40대 중후반 남자였다. 내가 자라온 이야기와 내가 겪은 사건들을 모두 듣고 난 뒤 선생님은 내게 여러 가지의 심리검사를 하자고 했다. 심리검사 결과 내가 받은 진단명은 생각지도 못하게 많고 다양했다. 그 중에는 예상대로 대인기피증, 곧 사회공포증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경계성 성격장애였다. 선생님의 표현을 따르자면 경계성 성격장애는 어느 순간 갑자기 자살을 하게 될지 모르는 중증의 병이라고 했다. 실제로도 나는 그랬다. 하루 걸러 자해를 하기 일쑤였고 밥을 먹지 않았다. 무엇보다 나는 매우 충동적이었다. 지하철을 기다리다 선로에 진입하는 열차를 보며 뛰어내리고 싶다는 충동. 아파트 10층인 집 베란다에서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 나는 온갖 충동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 선생님의 병원을 다닌 것은 몇 년 되었다. 그 사이 선생님과 나는 꽤 많이 가까워졌다. 선생님은 나와 또래인 두 딸을 유학 보낸 채 홀로 지내고 있었다. 그때 내 나이는 선생님의 첫째 딸과 막내 딸의 딱 중간이라고 들었다. 그래서인지 선생님은 나를 다른 환자에 비해 유독 챙겨줬던 것 같다. 선생님은 내가 자란 동네에 있는 돼지갈비집에 나를 종종 데려갔다. 나는 원래 음식을 잘 안 먹었지만 돼지갈비는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음식이라 조금 먹었던 것 같다. 저녁을 먹고 나면 선생님의 차를 타고 청평호수까지 드라이브를 다녀오기도 했다. 그렇게 선생님과 함께하며 나는 일반적인 정신과 의사 선생님과 환자가 아닌 그저 보통의 지인 관계에서 나눌 수 있는 이야기들을 했던 것 같다.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나는 많은 것을 잊어버렸다. 마치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처럼. 정신적으로 무척 아팠을 당시의 나를 잘 기억하지 못한다.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았던 사건들이 아니라면 다른 사람들의 기억에 의지해 과거의 나를 헤아릴 뿐이다. 선생님은 내게 본인의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었다.
자살 충동이 드는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라는 것이었다. 나는 베란다 난간에 올라선 채로 여러 번 선생님에게 전화를 걸곤 했다. 그래서 나는 선생님과 나와의 관계가 환자와 의사 선생님의 관계보다는 더욱 친밀해졌다고 여겼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병원에서 상담을 하는데 선생님이 본인이 상담하던 환자가 우울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말씀을 했다. 나는 그 말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다. 당신은 사리 판단을 할 만큼의 제정신이 아니어서 잘 분별하지 못했지만 이제와 생각해보니 그건 자살 충동이 휩싸여 있는 환자에게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말이었다. 더구나 누구보다 나를 잘 알고 이해할 거라 기대했던 선생님이 내게 그런 말을 했다는 것에 나는 매우 당황스러웠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선생님은 경기도 외곽으로 병원을 이전한다고 했다. 그 말을 들은 나는 경계성 성격장애 환자의 가장 큰 특징을 그대로 실현했다. 경계성 성격장애 환자가 누군가에게 지지를 얻고 있거나 돌봄을 받고 있다고 느낄 때는 우울 증상, 특히 외로움과 공허감이 주로 나타난다. 그러나 지속되던 관계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위협이 발생하면 이제까지 따뜻하고 자비롭다고 여기던 이성화된 그 사람의 이미지가 잔인한 박해자의 이미지로 격화된다. 중요한 사람과의 분리가 가까워지면 버림받는다는 극심한 공포가 발생하는데 이를 줄이기 위하여 그 사람의 잘못과 잔인함에 대하여 경로에 찬 비난을 하거나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이다. 물론 선생님이 나를 두고 먼 곳으로 병원을 이전한다는 것만이 내게 큰 충격을 불러온 것은 아니다. 그 외적인 요소도 많았을 테지만 이제는 더 이상 선생님과 상담할 수 없다는 생각, 선생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나는 극렬하게 분노했으며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 그 무렵 이전이었는지 이후였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나는 대학병원 폐쇄병동에 입원하게 되었다. 집에 있는 상비약 따위를 모조리 쓸어 모아 삼켜버렸기 때문이다. 입원하게 된 병원은 선생님이 교수로 있던 병원으로 선생님의 소개로 가게 되었다. 병원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다. 나는 얼마 안 돼 퇴원을 했고 시간이 흘러 선생님이 새로 개원한 경기도 외곽의 병원을 찾았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함께 돼지갈비를 먹고 드라이브를 하고 싸이월드 일촌을 맺었던 그런 사이가 아니었다. 우리는 그저 병원을 찾은 환자와 진료를 보는 의사로 마주했다. 사실은 그것이 가장 평범하며 가장 바람직한 관계였는데도 이제 더 이상 선생님과 가까이 지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나는 금세 발길을 돌렸다. 그 뒤로 우리는 다시 마주하지 않았다. 처음 미니스커트를 입은 날, 중학교 1학년이 되면서 꼭 하고 싶은 것이 있었다. 성인 브랜드의 옷을 사입는 것이다. 초등학교 때까지는 시장표이거나 반드시 주니어나 리틀 글자가 들어가 있는 브랜드 옷을 입었다. 나는 언니가 있기 때문에 언니가 입는 성인 브랜드의 옷을 꼭 입고 싶었다. 마침내 중학생이 되었을 때 나는 엄마에게 성인 브랜드의 옷을 입고 싶다고 했다. 엄마는 흔쾌히 내 말을 들어주었다. 나는 엄마와 백화점에 가서 나이스클럽에서는 당시 유행하던 딱 붙는 쫄티를, 주크에서는 무릎 위까지 짧게 내려오는 미니스커트를 샀다. 성인 브랜드의 옷을 산 것도 처음이지만 그 성인 브랜드에서 나온 미니스커트를 사입는 것도 처음이었다. 나는 소풍 가기 전날처럼 잔뜩 들떠 있었다. 어느 여름 휴일에 나는 새로 산 쫄티와 검정색 미니스커트를 입고 친구를 만나러 나갔다. 그때는 친구의 집에서 놀거나 밖에서 스티커 사진을 찍고 놀기를 잘했다. 해가 지기 전에는 집에 들어가야 했기에 늘 나는
노을이 질 무렵에 친구와 헤어져 집으로 향했다. 집까지 가려면 대형 상점들이 있는 큰 대로를 벗어나 골목길을 15분 정도 걸어야 했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여전히 들떠있는 마음으로 집으로 가는 골목길로 갔다. 첫 번째 골목길로 들어서려는데 그 어귀에 어떤 아저씨가 서 있었다. 그는 바지가랑이 사이를 주물럭대며 나를 보고 있었다. 나는 무언가가 잘못될 수도 있겠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그러나 내 직감을 애써 무시하며 골목 어귀를 돌았다. 그때 내 바로 뒤쪽에서 이상한 낌새가 느껴졌다. 그 낌새는 내가 초등학생 때 성추행을 당했던 그 느낌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어귀에 서 있던 아저씨가 내 뒤에 바짝 붙어 나를 따라오는 것이었다. 아저씨는 정말 말도 안 될 만큼 내 뒤에 바짝 붙어 있었다. 대략 1미터도 채 안 되는 거리였던 것 같다. 그의 숨결과 그의 몸짓, 그의 발놀림이 오롯이 느껴졌다. 다행히 길에는 여러 사람이 오가고 있었다. 하지만 내 뒤를 따라오는 아저씨를 이상하게 본다거나 그를 붙잡고 제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사람들은 다들 제 갈 길 가기에 바빴다. 집에 가려면 골목을 여러 번 꺾어 돌아야 했다. 두 번째 골목으로 접어들려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다. 평상시 그 길을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혹시 그 길에 아무도 없을까봐, 그렇다면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봐 너무 겁이 났다. 그리고 골목길을 접어들었을 때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마침 그 길에 나와 초등학교를 같이 다닌 친구와 또 다른 애들이 모여 있었다. 그뿐 아니라 친구는 길가 빌라에 사는 다른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빌라에 사는 아이도 내가 아는 아이였다. 그 아이는 집에서 밖을 내다보며 길에 서 있는 친구와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었다. 빌라에 사는 아이나 길에 있는 아이는 나와 인사를 할 정도의 사이는 아니었지만 서로 얼굴을 아는 사이였다. 나는 나를 따라오는 아저씨가 너무 무섭고 겁이 났지만 소심한 마음에 길에 서 있는 친구나 빌라에 있던 친구에게 어떤 도움도 요청하지 못했다. 아저씨는 여전히 자기 바지가랑이 사이를 주물럭대며 내게 바짝 다가서서 따라오고 있었다. 마침내 마지막 골목으로 접어들었다. 앞에서 말했듯이 나는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그 당시 살았던 빌라의 바로 앞집에 살았다. 그 집에서 뽀삐라는 개를 키웠다. 감사하게도 뽀삐가 나와 있었다. 그리고 더욱 감사하게도 뽀삐는 비록 덩치는 작았지만 마냥 온순하기만 한 개는 아니었다. 나는 아저씨가 나를 따라오는 것을 포기하고 돌아가길 빌며 뽀삐 앞에 멈춰 섰다. 뽀삐는 나를 보더니 꼬리를 살랑거리며 다가왔다. 나는 뽀삐를 쓰다듬으며 여러 가지를 생각했다. 뽀삐한테 아저씨를 물라고 하면 뽀삐가 물어줄까? 이제 집 앞까지 왔으니 소리를 지르면 엄마, 아빠나 언니가 나와줄까? 저 아저씨는 왜 멈춰 있는 거지? 그랬다. 아저씨는 내 뒤에 바짝 다가선 채로 바지가랑이 사이를 주무르고 있었다. 잠시 시간을 벌며 고민에 빠졌던 나는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싶어 발길을 돌렸다. 몇 발자국만 걸으면 집으로 들어가는 입구였다. 나는 쟁걸음으로 빌라 건물로 들어갔다. 다행히 아저씨는 그 자리에 멈추었다. 3층에 있는 집을 향해 단숨에 달려 올라가 복도 창문으로 슬쩍 내려다보았다. 아저씨는 빌라 입구 앞에 여전히 서 있었다. 바지가랑이 사이를 주무르면서 못내 아쉽다는 표정으로. 나는 무사히 집으로 들어갔다. 물론 엄마나 아빠, 언니, 누구에게도 이 일을 말하지 않았다. 결국은 아무 일도 없었으니 이제 된 거라고, 아무 일도 없었던 거라고 마음을 다잡았다. 그 아저씨가 지금도 전파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당시 그 아저씨는 슈퍼역 건물에서 전파사를 운영했다. 낯빛이 아주 까무잡잡했고 새카만 더벅머리에 숱이 많았다. 중학교 1학년 당시 내 키가 어느 정도였는지 모르겠으나 대략 158cm로 잡았을 때 그 아저씨는 나보다 더 작거나 비슷했다. 나를 따라온 그날도 역시 그 아저씨는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 여기서 그날도라는 조사를 쓴 이유는 그가 우리 집에 온 날에도 청바지를 입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우리 집에 온 적이 있는 사람이다. 우리 집에서 가장 가까운 전파사가 바로 그곳이었고 엄마가 전등 수리를 위해 불렀던 것으로 기억한다. 심지어 그는 내가 지켜보는 가운데 전등을 수리했다. 나는 아직도 궁금하다. 그때 같은 공간에 있던 그 아이가 바로 나였다는 사실을 그 아저씨는 알면서도 따라온 걸까? 아니면 새까맣게 잊어버린 채 그저 꼴리는 대로 따라온 것일까? 그리고 또 궁금하다. 그는 아직도 바지가랑이 사이를 주물럭거리며 어린 소녀들의 꽁무니를 쫓아다니고 있을까? 연희. 청평으로 드라이브를 시켜주시던 선생님은 개인 병원을 차리기 전 서울 대형병원의 정신과 과장으로 일하셨다. 집에 있는 알력을 모두 삼킨 뒤 며칠 후에 선생님의 소개로 나는 그 큰 병원의 정신과 폐쇄병동에 입원했다. 6인실을 배정받았다. 모두 기억나는 것은 아니지만 어쩌다 이곳까지 들어왔는지 모를 만큼 말짱해 보이는 아주머니 두 분과 아주 귀엽고 예쁜 여자아이. 연희만큼은 기억한다. 당시 내 나이는 22살이었고 연희는 17이었다. 연희는 대각선으로 나와 가장 멀리 떨어진 침대를 썼다. 그래서 우리는 대화를 나눌 기회가 없었다. 그런 까닭에 나는 연희의 병명이나 증상을 알지 못했고 그저 어리고 예쁜 아이가 어쩌다 폐쇄병동까지 들어오게 됐는지 안타까운 마음만 가졌을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간호사 선생님이 내게로 와 연희가 나와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하니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했다. 나는 마음속으로 연희를 매우 안타깝게 여기고 있어서 흔쾌히 연희를 불렀다. 나는 먼저 내 소개를 하고 연희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연희는 늘 mp3 플레이어로 음악을 듣고 있었는데 연희의 말을 들어보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연희는 환청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 환청은 주로 주변 사람들이 연희에게 욕을 하는 것들이었다. 나는 그토록 예쁘고 귀여운 어린아이가 그처럼 무서운 환청에 시달린다는 사실에 마음이 너무 아팠다. 연희 말로는 따돌림을 당한 적도 없고 이렇다 할 연유가 없다고 했다. 왜 갑자기 환청이 들리기 시작했는지 알 수가 없다고 했다. 면회 시간에 찾아온 연희의 부모님도 딱히 큰 문제가 없어 보였고 오히려 아이를 정말 많이 사랑하고 아끼는 것으로 보였다. 나는 연희가 너무 안타깝고 안쓰러워서 그런 연희에게서 아무도 모르는 아픔을 안고 끙끙대던 내가 보여서 내 선의를 다해 친절을 베풀었다. 사실 폐쇄병동에서는 환자들끼리 친해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반대로 너무 가깝게 지내지 않도록 특히 사회에 나갔을 때 연락하여 친구로 지내지 말도록 하라고 강조하곤 한다. 나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만 연희에게만큼은 마음이 열렸고 정이 갔다. 그렇게 우리는 친해졌다. 삼시세끼 밥을 먹을 때도 함께했고 여유 시간에는 이야기도 많이 나누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치료를 받기 위해 입원한 병동인데 나는 내 자신을 돌볼 새도 없이 연희를 돌봐야겠다는 오만한 생각을 했던 것 같다. 그런 중에도 나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약을 늘려주었는데 아무리 약을 늘려도 효과가 없었다. 겨우 한두 시간을 자고 나면 잠이 깨어버리기 일쑤였고 잠을 자지 못해 누적된 피로로 더욱 미칠 것만 같았다.
결국 병원에서는 내게 주사를 놓아주었다. 어떤 약물인지는 모르겠으나 주사를 맞으면 바로 기절하듯이 잠이 들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주사를 맞고도 나는 잠들지 못했다. 병원에 입원한 16일 동안 단 하루도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해서 오히려 입원 전보다 신경이 더욱 날카로워졌다. 한편 연희의 버릇 중에는 잠을 자다 깨서 사람들을 흔들어 깨우는 것이 있었다. 연희는 자는 사람을 깨운 다음 나한테 욕했어요? 라고 묻곤 했다. 모두 연희를 안쓰럽고 안타까워했기 때문에 부드럽게 연희를 타이르고 침대로 돌려보내곤 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내게와 혹시 자기에게 욕했냐고 묻는 일이 잦았다.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다른 사람처럼 연희를 어르고 달래 침대로 돌려보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수면 부족으로 오는 신경쇠약은 심해져만 갔다. 어느 날 나는 귀엽고 폭발하고 말았다. 한밤중에 내게로 와 언니 나한테 욕했어? 라고 묻는 연희의 멱살을 잡았다. 그리고 간호사가 와서 우리 둘을 떼어낼 때까지 소란을 피웠다. 결국 나는 퇴원을 하게 되었다. 연희와 싸웠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먹는 약도 주사도 효과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퇴원 결정은 내 담당이와 원래 다니던 개인병원 선생님, 엄마가 내린 것이었다. 그때 나는 연희에게서 떠난다는 해방감과 드디어 잠을 잘 수 있겠다는 기대에 들떠 있었다. 퇴원을 하고 집으로 돌아온 나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잠을 잘 잤다. 물론 고작 며칠 지나지 않아 또다시 자살 기도를 하여 재입원하게 되었지만 16일의 입원 기간에 잠을 이루지 못해 괴로웠던 일은 거의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내가 참지 못하고 연희의 멱살을 잡고 소란을 피운 날이 멱살을 잡힌 채 동그랗게 눈을 뜬 연희의 순진무구한 표정만큼은 또렷하게 기억한다. 때때로 연희를 떠올린다. 지금은 30이 넘었을 연희. 이제는 더 이상 환청에 시달리지 않는 연희를 만나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녀와 함께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고 싶다. 폐쇄병동. 2006년 6월경 대학병원 정신과 폐쇄병동에 입원을 했다가 잠을 못 자 보름 만에 퇴원을 했다. 단지 잠을 이루지 못해 퇴원을 한 것이기 때문에 내 증상은 나아진 것이 없었다. 하여 나는 집에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알약을 주워 삼켰다. 두 번째 위세척을 했을 것이고 눈을 떠보니 며칠이 지난 뒤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었다. 상태가 심각했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알약 가운데 수면제가 많아서 오랫동안 잠들었던 것 같다. 가족과 담당 의사는 나를 다시 입원시키기로 결정했다. 이번에는 집에서 가까운 모 대학병원 폐쇄병동이었다. 다행히도 그곳에서 나는 잠을 잘 자 입원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다. 폐쇄병동은 정말이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다. 조울증, 치매, 해리성 장애, 우울증, 환청, 망상장애. 아예 모든 인지 능력을 상실하고 오직 본능만 남아있는 환자도 있었다. 그곳에서는 자기 자신이 정신과적 질환을 앓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사람과 그것을 인지조차 못하는 사람들로 패가 나뉘었다. 스스로 병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나름 친하게 지냈다. 어떤 언니는 엄마가 부엌에서 음식 준비를 하는 소리를 자기를 욕하는 걸로 듣는 환청을 갖고 있었다. 다행히 언니는 그것이 환청이라는 걸 알고는 있었다. 이따금 언니는 다른 환자가 슬리퍼를 끄는 소리를 듣고 자기에게 욕을 한다고도 했다. 헌병대에 있다 임시로 우리 병동에 들어온 군인도 있었다. 그는 자기가 어떻게 해서 오게 됐는지 끝까지 말하지 않았지만 겉보기에는 무척 멀쩡해 보였다. 16세 남자아이는 해리성 장애로 혼자 까르르 웃다가 중얼거리며 욕을 되풀이했다. 가끔 제정신이 돌아올 때면 간호사들의 일을 돕기도 하는 착한 아이였다.
그 밖에 왜 들어왔는지 말하지 않는 남자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는 유독 나를 잘 따랐다. 어느 날엔가 그 아이가 악수를 하자고 해서 별 생각 없이 악수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 그 일로 그 아이는 구속복, 행동을 제한하거나 진정시키기 위하여 미치광이나 난폭한 죄수 등에게 입히는 옷을 입었다. 나는 대체로 말을 잘 듣고 얌전한 환자였다. 그래서 구속복을 입는다거나 독실에 갇히는 일은 없었다. 어느 날엔가 머리카락을 아주 길게 기른 여자가 새로 들어왔다. 그 여자는 본인의 어머니와 함께 왔는데 곧 어머니가 떠나자 울고불고 난리를 쳤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를 잃어버렸을 때처럼 엄마, 엄마 하며 통곡을 했다. 그분이 어떤 병명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겉으로 봤을 때 공격성이 매우 강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분이 들어오고 며칠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아주머니가 입원을 했다. 아주머니는 들어올 때부터 침대에 묶인 채 잠들어 있어 심상치 않은 환자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건이 벌어졌다. 머리를 길게 기른 여자와 그 아주머니 사이에 싸움이 일어난 것이다. 머리가 긴 여자는 날개형 생리대를 활짝 펼쳐서 침대 베개 옆에 두고 제 아기라고 했다. 그런데 뒤이어 들어온 그 아주머니가 생리대를 찢어서 씹어먹은 것이었다. 여자는 아주머니가 자기 아기를 죽였다며 아주머니를 향해 달려들었다. 그러나 소란은 오래가지 않았다. 폐쇄병동에 건장한 남자 보호사 선생님들이 있어서 둘을 금세 떼어놓았다. 그 밖에도 5년 만에 다시 폐쇄병동에 입원한 조울증 아저씨도 있었다. 조울증의 주요 증상 중 하나가 도벽인데 그분은 도벽이 있다고 했다. 웃으며 말하다가도 어느새 눈물을 흘리곤 했다. 또 다른 할아버지는 본인의 손바닥에 수지침을 놓으면 일본에 있는 환자도 낫게 할 수 있다고 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일어나 국민체조를 하고 밥을 먹었다. 미술 치료나 음악 치료도 함께 받았고 탁구를 자주 쳤다. 폐쇄병동 특성상 외출이 제한되어 있기에 좁은 공간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은 탁구밖에 없었다. 우리는 보호자들이 넣어준 간식비로 산 과자와 치약, 비누 등을 걸고 내기 탁구를 종종 쳤다. 나는 운동신경이 없어서 늘 내기에 졌던 것 같다. 일주일에 딱 한 번, 수요일 오후에 2시간 동안 외출을 할 수 있었다. 사복으로 갈아입은 뒤 줄을 서서 걸어야 했고 앞뒤로 보호사 선생님이 따랐다. 토요일 저녁 거실에 있는 텔레비전 한 대를 두고 무한도전을 보겠다는 젊은 친구들과 뉴스를 봐야 한다는 어르신들의 싸움이 일기도 했다. 그때 나는 무한도전을 보며 심적으로 무척 위안을 얻었다. 그래서 지금도 마음이 울적할 때면 예전에 무한도전을 틀어놓곤 한다. 결국 폐쇄병동의 사람들이 하는 일은 아침에 일어나 국민체조를 하고 삼시세끼 밥을 먹고 때가 되면 약을 먹고 이때 약은 반드시 간호사 앞에서 삼켜야 하고 입을 벌려 확인을 받아야 했다. 복도를 빙빙 돌며 운동을 하거나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 수다를 떠는 보통의 일상과 매한가지였다. 요일마다 짜여있는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따라하고 탁구를 친다는 것이 좀 별난 일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우리는 일반적인 삶과 비슷한 일상을 이어갔다. 단지 우리가 있는 곳이 폐쇄병동이라는 제한된 구역일 뿐 그곳은 사회와 똑같았다. 언제든지 누구와 싸움을 할 수 있고 그런가 하면 말리는 사람도 있으며 제한된 영역에서 만난 사람끼리 친분을 쌓는 것, 서로 보고 싶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고집하며 다투는 것 또한 을에 있는 일이다. 그곳은 그저 우리가 사는 일반적인 사회의 축소판과 같은 현장이었다. 아무리 지향하려 해도 누구든 삶을 살아가며 한 번쯤은 자기만의 잣대로 정상과 비정상을 나눈다.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정상에 가까워 혹은 저 사람은 완벽하게 비정상이라는 식의 잣대는 신기하게도 그 작은 폐쇄병동 안에서도 굳건하게 존재감을 드러냈다.
정확히 60일의 시간이 흐른 뒤에 나는 그곳을 나올 수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한층 더 확장된 폐쇄병동을 향해 발을 내딛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